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5년이라는 어쩌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방 안의 전등은 낮게 가라앉아 있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침대에 몸을 묻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못다한 생각들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무례한 타인들의 파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얻은 가장 또렷한 깨달음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건 돈보다 사람입니다. 105년이라는 숫자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무릎 연골 보험이라도 더 들어둘 걸 그랬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을 살아보니 정말 무서운 건 텅 빈 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곁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멀리 해야 할 1순위로 꼽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품격 있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의 샘물을 말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나나나족들입니다.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수렴되고 세상 모든 판단의 척도는 오직 나입니다. 그들은 학력이 낮거나 성격이 거칠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씨는 부드럽고 겉으로는 꽤 신사적일 때가 많죠.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하게 삶의 온도가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지적 자기중심성, cognitive egocentrism의 극단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공간이 그들의 뇌 구조 안에는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것 같달까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배터리 효율이 0%라 늘 충전기를 꽂아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배터리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내내 그 사람의 자랑이나 하소연만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면 세상이 악한 것이고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잘난 것이라는 철칙이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라는 공감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의 박수 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고 누군가 불행해지면 위로의 말 뒤로 은근한 비교와 안도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기주의자들도 품어주는 것이 대인배의 풍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그건 대인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학대에 가깝더군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기준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변화라는 건 결국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에겐 틀린 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미안하지만 멀리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인생의 방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가 천사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의 정원을 사막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혀서 고민할 일은 없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의 신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예민합니다. 관계는 결국 인격이라는 토양 위에 세워집니다. 인격은 혼자서 돌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명하고 타인의 기쁨에 내 일처럼 춤출 수 있을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눈빛에 청년의 생기가 서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심이라는 좁은 틀에 갇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그림자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온도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다 피하고 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세상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죠. 미세먼지가 싫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회피 기술이 아니라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선명한 안목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수만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사실 관상보다 정확한 건 그들이 흘리는 말의 습관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기주의자를 감별하는 세 가지 결정적 신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조용히 스캔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선택적 책임감입니다. 이들은 정의, 공정, 원칙 같은 고결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원칙의 잣대가 상대방을 향할 때는 서슬퍼런 칼날 같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익스체인지 테오리, 즉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는 유무형의 보상을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씁니다.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남 탓이죠.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은 꼭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신이 끊어지면 길 탓을 하더니 요즘은 인터넷이 느리면 통신사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기분까지 망쳐 놓더군요. 원칙을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모든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아주 정밀한 엑셀 시트를 하나씩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커피를 샀으니 다음엔 내가 라떼를 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그 이상의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채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선물도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결국 나중에 회수해야 할 빚이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혹은 얼마를 더 갚아야 하나 하는 압박감 말이죠. 제가 알기로 고대 로마인들도 이런 호혜성의 규범을 중시했지만 이기주의자들의 거래는 호혜성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관계에서 사랑과 진심이 빠지고 숫자만 남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죠.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서 누가 밥을 샀는지 자꾸 까먹긴 합니다만 적어도 내가 샀던 것만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이기주의자들보다는 제 건망증이 훨씬 낭만적이지 않나 싶네요. 세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견디지 못하는 마음, 즉 시기심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타인의 성공에서 배움을 얻고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에게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오직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상대의 단점을 찾아 깎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네. 사실 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대. 같은 독침을 슬쩍 섞어서 말이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뇌의 보상 회로인 선조체 스트리아tum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샤덴프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이 샤덴프로이드의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을 등불 삼아 자신의 어두운 방을 밝히려는 가련한 영혼들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마치 모기와 같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고 나면 날아가기라도 하지. 이들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도 옆에 남아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모기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경고라도 해주는데 이들은 아주 세련된 매너로 위장하고 다가오니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105년의 임상 결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기준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변화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기능이 아예 마비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슬플 때보다 기쁠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슬픔은 동정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기쁨은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진심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인생의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가족이나 직장, 상사처럼 물리적으로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답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감정의 문을 반쯤 닫으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생의 방역입니다.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회복의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이기심에 오염되면 다시 따뜻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격을 그런 사람들을 방어하는데 다 써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지만 그 깊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래도 경쟁 사회인데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사실 그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입니다. 105년을 살아보니 세상은 정말 거대한 경기장 같더군요. 유치원 자리싸움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요양원 창가 자리 다툼까지 우리는 평생 경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거치며 깨달은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경쟁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남을 베는 데 쓰면 결국 그 칼날에 내 손도 베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칼로 길을 내는 데 쓰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팡이가 되죠. 저는 오늘 경쟁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앞서 우리가 경계했던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이 경쟁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넘어져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실패를 마치 자신의 횡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개양동이 효과 크랩 멘탈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개들을 가득 담아두면 어떤 개가 탈출하려고 위로 올라갈 때 다른 개들이 그 개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군요.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식탁 위의 찜통으로 향하게 되죠. 이기적인 경쟁에 매몰된 인간 사회가 딱 이 꼴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승부사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찜통으로 끌어내리는 중입니다. 제가 105년 전 청년이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꼭 있었어요. 남의 밭에 가뭄이 들면 자기 논에 물이 더 많아질 거라며 좋아하던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말년에 행복해지는 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제로섬 게임에 기반한 파괴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는 이득의 총합이 상대의 손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인생은 수학 시험지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고 협력자를 잃고 마지막에는 거울 속의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되는 손실은 그 어떤 승진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서 남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농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남의 불행을 찾아 헤맬 시간이면 차라리 멸종위기종인 북극곰의 안부나 묻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텐데 하고 말이죠. 남을 깎아내려 얻은 자존감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강한 에너지입니다. 스포츠를 떠올려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옆 레인의 선수가 잘 뛰어야 나도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105년 전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는 동료를 보며 나도 조금만 더 해보자며 펜을 고쳐 쥐곤 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규칙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합니다. 내가 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기꺼이 상대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기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이 층위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갓생살기라는 말도 이런 선의의 경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105살이라 갓생보다는 갓고댁에 갈 준비를 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만 적어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아직 현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층위, 즉 사랑이 있는 경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조금 형용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하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스승은 제자가 청출어람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완성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를 누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주려는 마음입니다.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타적 성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면서 느꼈던 행복은 제 논문이 인용되는 순간보다 제 제자가 저보다 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보여줄 때 훨씬 컸습니다. 105년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장담하건대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행복은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경쟁의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내 성공 하나에만 매달리면 평생 한번 기쁠까 말까 하지만 주변 모든 이의 성공에 편승하면 1년 내내 축제 기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에고가 없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제 좌우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경쟁의 기준을 타인을 이기는 것에서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당신보다 앞서간다면 그의 발목을 잡을 궁리를 하는 대신 그의 신발끈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관찰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앞서가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이정표를 남기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인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05살 노인이 드리는 이 말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진리는 오래된 된장처럼 묵직하고 구수한 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장형 사고방식, growth mindset이라는 말도 결국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어제의 저보다 조금 더 관대해졌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물론 주름은 어제보다 하나 더 늘어있지만 말이죠. 인격은 혼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다듬어지고 닦이는 조약돌과 같습니다. 이기적인 경쟁이 판치는 세상에서 당신이 먼저 선의의 손길을 내민다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 주변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라고 그 관계는 당신이 어떤 경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누군가에게 마음으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진동이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쟁의 층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소유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105년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교수님, 결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였지요. 돈은 우리 삶의 이동수단이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지 기름을 가득 채운 채 주차장에만 서 있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름만 계속 채우다가 정작 출발은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땐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105살이 된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제 나이 숫자보다도 작을 때가 많더군요. 제 나이가 워낙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은 제 무릎 연골보다 통장 잔고가 더 빨리 닳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지폐는 사실 종이가 아닙니다. 명카턴과 말린로 만들어진 일종의 천이지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의 실체가 결국 빳빳하게 풀먹인 옷감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그 옷감 조각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에 인생을 거는 동안 정작 그 옷감으로 지어 입어야 할 인격이라는 옷은 헐벗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소유에는 묘한 마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잃을까봐 두렵고 남이 더 가질까봐 배 아프고 내 몫이 줄어들까봐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심리학적 용어로 이를 쾌락 적응, 에도닉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은 아주 짧게 지속되고 곧바로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지요. 이 굴레에 갇히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허기가 집니다. 특히 이기주의자들은 이 쾌락 적응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관계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105년의 임상 결과 수의 소유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과학적 사실보다 더 정교한 진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금고에 돈을 가득 채워두고도 전기세가 아까워 한여름에 선풍기조차 틀지 않더군요. 그분에 비하면 105살에 선풍기 바람을 쐬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훨씬 더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 아닐까요? 인생은 크게 세 단계의 파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나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30대 전후까지는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부러지듯 인격의 토양이 얕은 사람이 소유만 늘리면 반드시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시기입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는 사회 이론으로서 공존의 법칙을 배웁니다. 이때의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동료와 성취를 나누고 친구와 술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줄 때 완성됩니다. 저는 이를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을 빌려
생성감 제네라티비티라 부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비로소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즉 제가 지금 한창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소유의 리스트를 지우고 보람의 리스트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아침 인사입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이 짜릿한 탄산음료 같은 즐거움이었다면 장년기의 행복은 든든한 한 끼 식사 같은 성공이었고 노년의 행복은 깊은 산속 우물물 같은 보람입니다. 보람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관계의 틈새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105년 동안 주식 투자도 좀 해봤습니다만 인격에 투자하는 것만큼 상장 폐지 걱정 없는 안전한 종목은 없더군요. 배당금도 아주 쏠쏠합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매일 지급되니까요. 그런데 이기주의자들은 끝내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유와 경쟁의 단계에서 발이 묶여버립니다. 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기 위의 숫자로만 보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삭막해지고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집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곁에 있어도 마음이 고립되는 군중 속의 고독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감옥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인생은 비빔밥 같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고추장만 가득하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옆 사람의 참기름 한 방울도 섞여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그들은 오직 고추장 단지만 붙잡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얼굴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대의 당신이 즐거움을 쫓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40대의 당신이 성공을 갈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80대, 100대의 당신이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있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소유의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타인을 향한 배려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10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이 낡은 나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심입니다. 남을 돕는 손길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유산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인 인격에 대해 이야기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결국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105년을 살며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박제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격은 아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행복의 그릇입니다. 같은 100억을 가졌어도 어떤 이는 그 돈을 지키느라 신경쇠약에 걸리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숲을 가꾸며
평온을 누립니다. 그 차이는 통장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에서 결정되죠. 인문학적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호주관적 인정, intersubjective recognition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국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과 내 안의 자아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인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 personality의 어원은 라틴어 페르소나 폴소나에서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05년쯤 이 무대 위에 서 있다 보니 결국 그 가면이 내 얼굴 근육과 하나가 되어 굳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억지로라도 썼던 친절의 가면은 노년의 자유로운 주름이 되고 평생 써온 욕심의 가면은 결국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석고상이 됩니다. 제가 105살이 되어보니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어떤 가면을 써도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다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가끔은 일부러 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이 노인 특권을 즐기기도 하는데 이게 꽤 쏠쏠한 재미랍니다. 사람들은 인격이 거창한 희생이나 고결한 선행에서 나온다고 믿지만 사실 인격은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상대의 체면을 슬쩍 살피는 여유,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기보다 박수 한번 시원하게 쳐주는 용기,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풍경을 만듭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농담 섞인 조언이 있다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라 자꾸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반면 인격이라는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잘 업데이트해 둔 사람은 인생의 급커브 구간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기주의자를 멀리하라는 제 말은 그들을 징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라는 간절한 권고입니다. 이기주의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 공기청정기도 없이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한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의 폐복까지 시커멓게 변해버리죠.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타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105살 노인의 소셜 배터리는 이제 1994년산 구형 건전지 같아서 금방 방전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를 오직 사랑하고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껴둡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저녁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경쟁의 끝에 무엇을 남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본 가장 슬픈 노년은 평생 경쟁에서 이겨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같이 웃어줄 친구 한 명 없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은 그 걸음마다 보람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유산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그 사람 참 따뜻했지,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조금 더 넓어졌어라는 누군가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가끔 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옛 친구들의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떠올릴 때 가슴 속에 번지는 따스한 온기만은 여전합니다. 논리적인 사실은 잊혀도 정서적인 진실은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로 기억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일 만날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격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창밖의 소음도 잦아들고 세상은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긴 시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5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생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길 위를 지나는 바람일 뿐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내 안의 인격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날카로운 감정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무례함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했던 작은 실수들도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방안을 채운 은은한 어둠이 당신의 피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넉넉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잠시 멈추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세요. 마치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싸듯 제 목소리도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여러분을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맑게 깨어날 때까지 이 평화로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